네, 교재로 보시는 분들은 203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같이 공부했었던 내용은 이제 감정평가론, 이제 가치평가론에서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워밍업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의 이제 부분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나 자료가 주어졌을 때 그럼 이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 하면 부동산의 가치를 제대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이제 공부하는 부분이 이 가치평가 방식에 관한 내용이고,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가치평가 방식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남은 학기 동안 이 세 가지 방식을 비교하면서 부동산의 이제 올바른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한번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이 이제 구별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라는 것은 어떤 부동산이 시장에서 실제 얼마에 사고 팔렸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객관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가격이라고 했고, 반면 가치라는 거는 시장에서 얼마나 사고 팔리는지보다도 더 중요한 그 부동산의 진정한 값어치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가치다, 밸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은 가치를 찾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것은 어차피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굳이 뭐 가격을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구한다라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동산의 이 물건의 진정한 값어치가 무엇인지를 이제 판단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주관적으로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가격은 시장에서 얼마에 사고 팔렸다, 뭐 실거래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것은 그냥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내가 뭐 계산을 통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가치라는 것은 주관적으로 결정된다. 즉,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관점이나 뭐 그 생각에 따라서 동일한 물건, 동일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가치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치의 다양성 또는 가치의 다원성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치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똑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진정한 값어치가 10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뭐 11억일 수도 있고 뭐 9억 5천일 수도 있고 이게 다양한 가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가치평가라는 다양한 방식들이 많지만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비용성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어떤 부동산의 값어치는 그 부동산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라는 것이 비용성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는 방식을 원가 방식 또는 비용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저 어떤 부동산, 특히 건물 같은 거죠. 건물의 가치는 그 부동산을 만드는데, 건물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원가나 비용이 그 부동산의 값어치다. 이렇게 이제 보는 방법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은 시장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부동산과 그런 유사한 부동산이 뭐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부동산이 시장에서 과연 얼마에 사고 팔렸는지를 기준으로 이 특정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겠다라는 방식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비교 방식이고요. 시장 접근법이라고 하고 우리가 많이 아시는 거래사례 비교법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반면 세 번째로는 수익성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수익성은 그 부동산으로부터 산출되는 수익, 뭐 임대료 같은 것이죠. 그 수익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수익성의 방식이고 이걸 수익 방식 또는 소득 접근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육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방식에 소유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또 임대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또 나누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가 방식은 원가 방식을 통해서 이제 부동산의 소유권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우리가 원가법이라고 하고요. 이를 통해서 구해진 부동산의 가치를 이제 적산 가격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이제 임대료의 가치를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적산법이라고 하고 이를 통해서 구한 임대료를 이제 적산임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다른 거는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아 이게 어떤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이 적산 가격, 적산 임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쓰지 않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일본식 한자 개념이죠.
즉, 적산 가격이라는 게 이제 쌓아진다. 적산이라는 게 쌓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부동산의 현재 가치는 이 부동산을 만드는데 들어갔던 과거의 비용들을 하나하나씩 쌓아서 현재 가치가 만들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산 가격이라고 하고, 그래서 보통 어떤 뭐 중개사라든지 뭐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뭐 문제, 자료가 이렇게 주어지고 적산 가격을 구하시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적산 가격을 구하시라는 뜻은 원가법, 원가 방식으로 이제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성, 즉 비교 방식에 따라서 이제 가치를 평가하는 것 중에 이제 소유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거래사례 비교법이고요. 이렇게 거래사례 비교법을 통해서 구한 부동산 소유권의 가치를 이제 비준 가격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임대료도 이렇게 임대 사례를 비교를 해서 이제 가치를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고 그렇게 구한 임대료를 비준 임료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요. 그다음에 수익 방식으로 부동산 소유권의 가치를 구하는 방법을 수익 환원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구한 가치를 소유권 가치를 수익 가격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수익 분석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임대료 즉 어떤 부동산에 적정한 임대료가 무엇인지 뭐 그런 것들 구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적정한 임대료가 얼마인지를 구하고자 할 때 이렇게 원가 방식으로 구할 수 있고 시장 사례 비교 방식으로 구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수익을 분석해서 그 적정한 임대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수익 분석법이라고 하고요. 이를 통해 구한 임대료를 수익 임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 6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수업에서 이제 배울 내용은 임대료를 구하는 방식들은 다 빼고요. 이 소유권의 가치를 구하는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그다음에 수익환원법, 이 세 가지를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책을 보면서 하나씩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먼저 여기 보시면은 203페이지부터 204페이지에 각각의 그 해당되는 그 가치를 구하는 공식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공식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이제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원가법, 원가 방식에 의해서 이제 구한 가격을 이제 적산 가격이라고 하고요. 이때 이제 적산 가격, 즉 원가법에 의해서 소유권의 가치를 그럼 어떻게 구하냐 하면 뭐 간단하게 제조달 원가. 제조달 원가라는 거는 이 부동산, 똑같은 부동산을 현재 시점에 다시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나 원가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를 우리가 제조달 원가라고 정의를 해요. 근데 이제 제조달 원가에서 빠져나갈 것이 있죠. 왜냐하면 모든 부동산, 모든 건물은 과거에 지어진 것이니까 그 시간만큼 감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가 수정액만큼을 제조달 원가에서 뺀 값을 우리가 원가법에 의해서 이제 가치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적산 가격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비교 방식은 어떤 특정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그 대상 부동산과 굉장히 유사한 뭐 대체 관계에 있는 유사한 부동산이 과거에 얼마에 사고 팔렸는지 그 거래 사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거래 사례 비교법, 비교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거래 사례예요. 즉 거래 사례가 이게 얼마에 팔렸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그거에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사한 거래, 유사한 사례가 얼마에 팔렸는지가 중요하겠죠. 근데 유사한 사례가 아무리 유사한 사례라 하더라도 이게 이제 대상 부동산과는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그런 차이들을 고정, 수정 이런 걸 해주면 최종적으로 이 거래 사례 가격으로부터 이 대상 부동산의 적정한 가치를 비교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례 가격,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뭐 기타 요인 비교. 기타 요인이라는 건 주로 이제 면적 비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사례가 100평이고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 토지가 90평이다 그러면 거래 사례 가격에서 그 면적만큼을 또 플러스 마이너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해서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뭐 그 감정평가사 시험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걸 앞글자 따서도 외우거든요. 뭐 사시지계면 뭐 이렇게 앞글자 따서 이제 암기를 하고 하는데 이게 되게 짧은 시간에 이제 그런 문제를 풀려면 사실 이 공식을 암기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식을 그런 계산 문제에서는 공식을 딱 써놓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그 숫자를 거기다 대입을 해서 뭐 푸는 식으로 이제 시험을 보시죠.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법은 제조들원가에서 감가수정을 빼서 구하고, 뭐 거래사례 비교법은 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뭐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구한다라는 이 공식은 좀 이제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좀 암기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익 방식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즉 수익환원법은 이것도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순수익, 즉 그 부동산으로부터 이제 도출되는 순수익을 환원이율이라는 것으로 이제 나눠주면 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이제 좀 복잡한 방식도 있는데 가장 이제 기본적인 방식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사 시험에서는 딱 이 기본적인 방식에서만 이제 시험이 나오죠. 근데 좀 복잡한 방식들은 뭐 감정평가 시험 이런 데서는 복잡한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감정평가사 이제 혹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이제 그런 건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수업에서는 이 선방식 중에 가장 이제 간단하고 기본적인 방식들만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는 우리가 차례로 우리가 학기 이제 수업 진행을 하면서 차례대로 이제 하나씩 자세하게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일단 이제 그에 앞서서 이제 본격적인 그 여러 가지 선방식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기에 앞서서 이 가치평가, 감정평가 선방식을 이제 비교하는, 즉 장단점을 비교하는 내용들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원가 방식, 이제 원가법이라고 하잖아요. 이 원가 방식으로 이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단점은 다 똑같이 있어요. 비교 방식도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있고, 수익 방식도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있고, 그래서 이런 장단점들을 비교를 해서 이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이것들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찾아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단점은 좀 잘 알고 계셔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중개사 시험에서 이제 지문으로 이제 출제 문제가 나올 때도 이제 장점과 단점을 이제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원가 방식의 장점을 보시면요. 먼저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장점은 건물 가치. 예, 인간이 비용을 들여서 생산하는 그런 물건은 이 원가 방식이 가장 적합한 가치평가 방법입니다. 그렇죠? 건물 같은 경우면 내가 그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뭐 인건비도 들어갔을 것이고 뭐 재료비도 들어갈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즉 원가나 비용을 통해서 가치를 평가하기에 이런 건물이라든지 뭐 구축물, 뭐 기계장치 이런 것들의 가치를 평가하기에 가장 적합하죠. 원가 방식이. 이건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거래 사례나 수익성이 전혀 없더라도 이 들어간 원가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거래 사례나 수익성이 없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일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시장성이 없는 물건 평가하는데 이 원가 방식이 유용하다라고 봅니다. 이걸 보통 특수 목적 부동산이라고 하거든요. 58번 각주를 보시면 뭐 대표적으로 이제 공공용 부동산, 공익용 부동산 또는 교회, 사찰, 학교 이런 것들이 특수 부동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정부 관청, 뭐 청사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가치를 평가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는 교회나 뭐 사찰, 또 학교, 우리 이제 건국대학교 학교 건물 같은 경우에도 뭐 간혹 거래도 되고요. 거래도 되고 또 그걸 떠나서 예를 들어서 세금을 부과한다. 뭐 할 때도 가치가 매겨져야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공 부동산이나 교회 사찰 같은 종교 부동산 또는 뭐 교육용 부동산의 경우에도 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치를 평가할 때 예를 들어서 비교 방식, 즉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가치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죠. 우리가 뭐 정부 청사가 뭐 흔하게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사례 자체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수익 방식으로 가치를 평가하기도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학교나 교회나 사찰 이런 것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한다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즉, 이런 특수목적 부동산들은 결국 거래 방식이나 그 시장 방식, 비교 방식이나 수익 방식으로 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렵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가치를 평가하냐 하면 결국 원가 방식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산학협동관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시오라고 하면 결국 할 수 있는 게
이 부동산을, 이 산학협동화 건물을 지금 현재 시점에 다시 똑같이 만들 때 얼마가 원가로 들어갈 것이냐. 뭐 그 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또 지금 어쨌든 현재 시점에 이 산학협동관 건물은 새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 때 들어가는 제조달 원가에 이게 한 20년 됐거든요. 일단 20년 정도 지난 동안에 이제 감가상각, 감가 수정을 해서 현재 시점의 가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원가법이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뭐 산학협동관과 비슷한 유사한 부동산이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됐는지 이걸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이게 어쨌든 학교 건물이니까 여기서 그럼 수익이 얼마 발생해서 그걸 기준으로 가치 평가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런 특수목적 부동산에는 이제 원가법 방식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원가 방식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축 건물을 평가할 때 신축 건물을 평가할수록 이제 원가 방식이 더 정확하게 이제 가치를 평가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래된 건물이다라고 하면 뭐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오래된 건물이라고 하면 그, 그 50년 전, 40년 전, 50년 전에 이 부동산을, 건물을 어, 지었는데 그거를 이제 똑같이 지금 시점에 다시 지을 때 제조달 원가가 얼마가 되느냐. 이거 사실 평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50년 동안 감가가 됐을 텐데 그럼 그 감가를 얼마만큼 인정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되고 낡은 부동산, 낡은 건물일수록 원가법으로 가치 평가할 때 좀 이제 정확성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반면에 신축 건물, 뭐 2, 3년 전에 지은 신축 건물이다라고 하면 이 원가법으로 평가할 때 굉장히 가치의 정확성이 높아지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신축 건물 평가에 유용하다라는 것이 원가법 방식의 장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성지나 매립지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도 역시 원가 방식이 유용하게 쓰여집니다. 조성지나 매립지라는 것은 이제 토지인데 토지를 이제 인간이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진 토지를 얘기하잖아요. 특히 이제 간척지 같은 경우. 매립지나 간척지는 인간이 이제 비용과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이제 물에 잠긴 땅을 이제 육지로 만드는 것을 이제 매립이나 간척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매립지나 간척지의 가치를 또 평가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때 매립지나 간척지를 뭐 비교 방식,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겠죠. 뭐 매립지 간척지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래 사례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립지나 간척지를 수익 방식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워요. 지금 만들어진 매립지나 간척지를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뭐 수익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한다라는 것도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조성지나 매립지의 경우에는 원가 방식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의 그 땅의 형태를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들을 다 더해서 현재 시점의 그 토지의 가치를 구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주의할 것이 이때 이제 원가 방식은 기본적으로 제조달 원가를 구하고 여기서 이제 감가만큼을 빼서 현재 시점의 가치를 구한다라고 했잖아요. 건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토지의 경우에는 뭐 조성지나 매립지의 경우에도 토지는 기본적으로 감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땅은 뭐 천년 만년이 지나도 감가가 되는 것으로 보지 않죠. 이걸 토지의 영속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성지나 매립지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원가법 방식을 평가할 때는 일단 비용은 다 더하되 감가 수정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건물의 가치를 원가 방식으로 평가할 때와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점을 보시면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제조달 원가를 이제 잘 구해야 될 텐데 이 제조달 원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오래된 그런 부동산 그 61번 이제 각주 보시면 뭐 건축 기술이 진보하고 계속 새로운 공법이 이제 속출하고 건축 자재나 양식 이런 것도 다양하게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지은 건물을 현재 시점에 다시 지을 때 얼마가 들 것인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감가 수정을 하기 이전에 일단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조도랑가 구해도 그 다음에 감가라는 개념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감가수정, 그러니까 감가상각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감가상각비라는 게 우리 호주머니에서 매년 현금으로 나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1년 동안 낡아져서 가치가 그만큼 깎였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게 얼마만큼 깎였는지
사실 쉽지 않죠. 이 산학협동과 이 건물이 1년만 지나면 감가가 되는데, 그럼 1년 동안에 감가된 그 금액이 얼마인지, 그거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조들 원가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감가 수정을 판단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단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시장의 가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이제 객관성이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주관이 개입되고 이 사람이 판단하면은 금액과 저 사람이 판단하는 금액이 각각 다르다 그러면 이그 가치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이제 단점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토지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원가법으로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같이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뭐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원가가 들어가는 그런 물건의 가치를 원가법으로 평가하기는 뭐 용이하지만 토지는 기본적으로 천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원가법을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조성지라든지 매립지, 간척지 이런 것들은 이제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원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어쨌든 토지 평가가 곤란하다라는 것이 원가법의 단점이고요. 그다음에 시장성과 수익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라는 점도 이제 원가법의 이제 단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제 건물이 있는데 도심에 있는 건물과 뭐 강원도 산간에 있는 건물과 원가법으로 가치를 평가하면 뭐 서울 도심에 있는 건물과 강원도 산간에 있는 건물이 원가법상 가격이 같다, 가치가 같다라고 볼 여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는 뭐 심지어는 이렇게 산골에 있는 건물이 더 원가가 높을 수도 있죠. 그 건축비나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들겠죠.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건물보다 강원도 산간에 있는 건물이 그럼 더 비싸다라는 뜻인데 그게 좀 약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원가 방식으로 가치를 평가하면 뭐 이런 장점도 있지만 결정적인 단점은 시장성이나 수익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또 단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 하나의 방식으로 평가하기보다는 똑같은 부동산을 여러 개의 방식을 다 적용을 해서 가치를 평가하고 이걸 하나의 이제 결론을 내는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각각의 다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교 방식, 거래사례 비교법의 이제 장점을 보시면요.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성. 결국 이 부동산이 시장에 내놓았을 때 얼마에 사고 팔릴 것인지 이걸 따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실증적이고 객관적이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거래 사례가 있는 모든 부동산에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이 거래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그런 부동산에는 이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용이할 거예요. 그런 게 장점일 것이고요. 그리고 재생산이 불가능한, 즉 원가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토지 같은 경우에 비교 방식을 적용해서 가치 평가하기가 적합하죠. 그 다음에 이제 원가가 없고 또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즉 거래 사례만 있는 그런 토지라든지 뭐 지방에 있는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제 가치를 평가할 때 비교 방식,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하기가 굉장히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원가 방식으로 평가하기도 어렵고 또 수익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으로 평가하기도 어렵잖아요. 뭐 지방의 이제 토지 같은 것들 보면 원가가 든 것도 아니고 또 지금 현재 뭐 크게 뭐 수익이 나지도 않는다. 뭐 이런 경우 그러면은 그럼 가치를 굉장히 낮게 평가해야 되느냐? 현재 기준의 수익을 기준으로 낮게 평가를 해야 되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결국 이제 시장에서 유사한 토지가 얼마에 사고 팔렸는지 이런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이제 비교 방식으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거래 사례가 아예 없거나 충분치 않은 그런 경우에는 이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이제 적용을 해서 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일단 거래 사례가 있어야 비교를 해서 가치를 평가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지방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도 뭐 정말 몇십 년에 한 번씩 근처에서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정말 이 감정평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라도 뭐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가치를 평가하겠지만
그렇게 구한 가치가 정확성이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 거래 사례가 그 시점에 거래가 될 때 여러 가지 사정이 개입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급매로 내놨다. 그러면은 실제 시장 가치보다 좀 싸게 팔렸을 수도 있고, 또는 친인척 간에 좀 비싸게 거래가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거래 사례들에 들어간 사정들이 들어갔을 때 이걸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말이 쉽지 보정이 쉽지 않겠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정확한 가치를 구하는데 이제 지장을 주고 방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단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비교를 통해서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데 그 비교 과정에서 평가하는 사람의 이제 주관이 개입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또 단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경기가 급변했을 때 신뢰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래사례 비교법은 예전에 거래가 된 사례가 예전에 얼마에 사고 팔렸는지 이걸 가져와서 지금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뭐 몇 년 동안 굉장히 가격이 뭐 급등했다거나 아니면 급락한다거나 뭐 이렇게 있는 가격이 경기가 급등 급락을 반복하는 그 경기가 급변하는 이런 시점에서의 거래 사례를 가져다가 비교를 통해서 가치를 평가하게 되면 당연히 정확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결국 거래사례 비교법은 시장이 안정적일 때만 좀 유용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급변하는. 뭐 요즘도 이제 가격이, 부동산 경기가 급변하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이런 시기에 뭐 두 달 전, 뭐 1년 전에 거래된 그 사례를 가져다가 지금 현재 시점에 가치를 평가한다라고 하면 조금 이제 정확성이 떨어질 것이니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단점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 방식의 장점은 수익이 발생하는 모든 부동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뭐 임대료 이렇게 발생하는 모든 부동산의 그 가치를 평가하는 가장 유용한 방식이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고요. 반면 똑같이 이제 이 똑같은 맥락에서 단점은 수익이 없는 부동산에 이제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이 단점이겠죠. 뭐 지방의 토지라든지 아니면 수익이 있다 하더라도 뭐 임대료 같은 게 나온다 하더라도 강남의 뭐 아파트 이런 경우에는 그 임대료 대비해서 가격이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익형 부동산이 아니라 뭐 주거용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그, 그 수익형 부동산이 아닌 다른 형태의 부동산의 가치를 수익 방식으로 평가하기에 좀 부적합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강남의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나오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그 부동산의 가치를 수익 방식으로 가치를 평가하면 지금 그 거래되는 가격이 말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가격에 비해서는 임대료가 뭐 월세도 그렇고 굉장히 낮잖아요.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가격을 높게 가치를 매길 수 있냐 하면 수익 방식이 아니라 뭐 비교 방식이라든지 다른 식으로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그 가격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불안정한 시장에서의 순수익, 환원이율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것도 이제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 나오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가치를 뭐 한다 이런 개념인데 문제는 지금 현재 발생하는 그런 임대료가 이게 과연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임대료냐? 만약에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임대료라면 그걸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면 맞겠죠. 근데 만약에 뭐 요즘에 많이 뭐그 임대차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팝업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임대료다라고 하면 지금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팝업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기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 정확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기 안정적으로 이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임대료나 순수익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예측을 하고 그걸 통해서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런 과정이 들어가면서 또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료의 재행성이라고 나오는데요. 임료의 재행성이라는 거는 임대료가 늦게 쫓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똑같은 지역에 옆에 신축 건물이 있고 옆에 오래된 건물이 이렇게 나란히 있을 때 생각보다 이 신축 건물과 오래된 건물 사이에 임대료가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치는 신축 건물이 당연히 오래된 건물보다 가치나 가격은 높은 게 맞겠죠. 근데 임대료는 그 가치의 차이만큼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대표적인 이유는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가치의 차이를 바로바로 임대료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규제가 들어가서 임대료라는 것이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그냥 수익, 임대료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면 진정한 그 가치 차이를 반영할 수 없다. 뭐 이런 취지인 거죠. 그래서 뒤에 이제 68번 이제 각주를 보시면 이런 경우에는 환원이율이라는 것을 조정을 해서 그 가치를 맞춰줍니다. 우리가 아까 수익환원법은 수익환원법으로 구한 수익 가격은 순수익, 즉 임대료 같은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나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구한다라고 했는데 이때 이제 환원이율이라는 것이 위험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임대료가 순수익이 똑같다 하더라도 어떤 부동산이 그로부터 나오는 순수익, 임대료가 똑같다 하더라도 환원이율이 달라지면 그 가격,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래된 건물이다라고 하면 환원이율을 높게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위험이 그만큼 높다라고 봐서 그 리스크만큼 환원이율을 뭐 0.5%가 아니라 0.6%, 0.7%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면 그만큼 임대료가 똑같다 하더라도 그 수익 가격이 낮아지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신축 건물이다. 그러면은 환원이율을 리스크가 이제 작은 만큼 환원율을 낮게 적용을 하는 거죠. 환원율을 낮게 적용을 하면 그만큼 수익 가격은 임대료가 똑같다 하더라도 수익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환원율을 조정함으로써 그런 가치 차이를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료가 똑같다 하더라도 가치가 다 다르거든요. 그럼 수익 방식에서 이제 가치를 결정할 때는 순수익이 같지만 환원율을 조정함으로써 이제 가치를 이제 조정할 수가 있다. 가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각각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에 요 해당되는 부분을 자세하게 이제 공부를 할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시산가액의 조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시산가액의 조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 지금 본 여러 가지 가치 평가 방식들을 이제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금액이 일치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겠죠. 조금씩이라도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원가 방식으로 평가하면 11억인데 비교 방식으로 평가하면 10억이 나오고 뭐 수익 방식으로 평가하면 9억이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결정, 뭐 투자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가치를 평가한다라고 하면 딱 금액이 딱 하나로 나오진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은 한 뭐 9억에서 11억 사이다. 9억에서 11억 사이 어느 정도 그 사이에서 이제 가격이 이제 결정이 된다. 가격이 이제 정해진다라고 하고 의사결정을 해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세금, 과세를 목적으로 가치를 평가하거나, 뭐 담보대출을 하려고 가치를 평가하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과세 목적으로 가치를 평가하는데 이 부동산은 9억에서 11억 사이다라고 하면 세금도 이렇게 범위로 세금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사실 그게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모든 감정평가를 할 때는 최종적으로 어떤 금액을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11억이면 11억이고, 뭐 12억이면 12억이고, 9억이면 9억이고, 어떤 딱 하나의 금액으로 딱 찍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과정을 우리가 시산가액의 조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3방식을 통해서 각각 이제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지금 매겨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장단점에서 봤듯이 건물의 경우에는 원가 방식이 가장 좀 적합하겠죠. 그리고 뭐 도시의 토지 같은 경우 또는 뭐 아파트 이런 경우는 거래사례 비교법, 즉 비교 방식이 적합할 거예요.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 방식이 적합하고. 근데 아무리 이런 특징들이 있지만 상업용 부동산을 수익 방식으로만 평가하면 또 한계가 있어요. 아까 본 것처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상업용 부동산을 평가할 때도 뭐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을 다 적용해서 평가를 하되 가중치를 각각 다르게 적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수익 방식으로 정한 금액을 뭐 가중치를 뭐 50%를 주고 뭐 비교 방식으로 정한 금액이 비교 방식으로 나온 금액을 뭐 가중치를 30%를 주고 뭐 원가 방식으로 구만
원가 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에 가중치를 뭐 20%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각각 달리 줘서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의 금액을 이제 도출을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시산가액의 조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특히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이걸 삼면 등가성의 원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가치를 평가하든 금액이 똑같아야 돼요. 그게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의 그 이론적인 결론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죠. 부동산의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인해서 뭐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거나 뭐 개별성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완전한 시장이 아니라 불완전한 시장이다. 그리고 불안전한 시장이기 때문에 뭐 정부가 개입할 필요성이 있고 뭐 감정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전한 시장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격과 가치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완전 불안전한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이 부동산의 진정한 값어치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괴리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으로 인해서 3방식을 각각 적용했을 때 구한 가격들이, 가치들이 각각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그래서 이런 최종적인 이제 시장가액의 조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가치평가, 금액을 결정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나중에 기말고사 볼 때,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기말고사 볼 때는 이제 계산 문제를 풀어본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계산 문제라는 게 결국 이 부동산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나 정보가 주어지면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한 뭐 여러 가지 공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다 이렇게 이제 답을 내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 답이 그러니까는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이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이게 11억은 정답이고 그럼 10억 5천은 틀렸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지 딱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거를 이제 풀이를 할 때 과연 내가 이걸 답을 맞췄냐, 틀렸냐 이거에 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그거보다는 풀이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논리적이었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이게 뭐 더 좋은 점수가 나가냐, 아니면 좀 안 좋은 점수가 나가냐, 이런 거지. 뭐 11억이 뭐 정답이다. 내가 정답 맞췄다고 해서 좋은 점수가 나고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감정평가사 시험도 이게 정답이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그 풀이 과정을 맞추는 거지, 딱 뭐가 답이 있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반면 이제 중개사 시험은 어쨌든 사지선다기 때문에 정답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개사 시험은 조금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중개사 시험은 어렵게 복잡하게 내기가 어려운 게 정답이 하나가 딱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막 복잡하게 출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풀어야 되고. 그래서 딱 뭐 딱딱 떨어지게 계산이 돼서 딱 정확하게 정답이 나오는 그런 시험인데 그거는 이제 중개사 시험이 이제 우지선다죠.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원래 우리가 감정평가 쪽을 그 감정평가사 시험을 보거나 또는 뭐 학교에서 감정평가로 이제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실 때는 그렇게 이제 그와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결론을 잘 찾는 과정이 아니라 결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풀이 과정이 얼마나 논리적인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게 이제 감정평가론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 그다음에 원가법, 뭐 비용 접근법 부분 조금 더 하죠. 어, 그래서 이제 원가법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방식 원가법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는데요. 원가법은 기준 시점에서 대상 부동산을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제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해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가지죠. 제조달 원가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감가수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은 간단하죠. 제조달 원가를 구하고 여기서 감가수정 금액을 빼주면 이를 통해서 원가 방식으로 해당 부동산, 해당 건물의 가치를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구해야 될 것이 그래서 제조달 원가예요. 이때 제조달 원가는
현존하는 부동산 또는 동일한 효용의 부동산을 기준 시점 현재 신축 및 조성 취득할 것을 상정하여 그에 소요되는 뭐 적정 비용의 총액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은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기준 시점, 그러니까 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가장 전제는 언제 얼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부동산이 10억이다. 부동산의 가치가 10억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치는 계속 변동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뭐 2025년 9월 30일 현재 10억이다. 이건 맞는 표현이지만 그냥 10억이다 하면 이게 1년 전에 기준인지 뭐 현재 기준인지 한 달 전 기준인지 이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치 평가를 할 때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시점을 정하는 거예요. 이 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근데 보통은 특별하게 뭐 달리 정할 것이 없으면 그냥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현재 가치를 구한다라는 것이죠. 부동산의 가치는 현재 시점, 가격 시점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한다. 그러면은 이때 제조달 원가라는 것도 역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이 건물, 산학협동관 이 건물을 현재 시점에 다시 지을 때 얼마가 원가나 비용으로 들어갈 것인지를 기준으로 제조달 원가를 산정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건물이 20년 전에 지을 때 원가가 뭐 50억이 들었어요. 그럼 제조드럼가가 50억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50억 원이 들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시점에 이 건물을 다시 이렇게 모양으로 이런 기능, 효용으로 지으려면 그 건축비 상승만큼 원가가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조달 원가는 그 더 들어간 만큼, 즉 현재 시점에 들어간 만큼을 반영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건축비가 아니라 현재 시점에 이제 들어가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계산할 때 많이 이제 틀리는 경우가 그런 경우죠. 예를 들어 뭐 자료에 과거의 건축비가 뭐 50억이 들었다라고 하면 50억 원이 제조달 원가구나라고 이제 계산을 하면 이제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제조달 원가를 구하고 그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감가 수정을 또 해서 이 현재 시점의 그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제조달 원가는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재생산 원가하고 이제 대체 원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재생산 원가, 뭐 복제 원가, 뭐 복조 원가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이때 재생산 원가는 대상 부동산과 동일한 모양, 구조 등을 가진 복제품, 물리적 동일물을 기준 시점 현재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반면 대체 원가는 대상 부동산과 대체 가능한 동일한 효용 및 기능 가진 부동산을 현재 원자재나 뭐 기준, 뭐 디자인 등에 따라서 기준 시점 현재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뭐냐면요. 재생산 원가는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똑같은 물건을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이런 재생산 원가는 예를 들어서 신축 건물,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면 이 재생산 원가를 구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래된 건물, 뭐 심하면 뭐 이 남대문 예전에 불탔을 때, 남대문도 이 원가 방식으로 가치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불이 탔으니까 그에 따라서 뭐 손해배상이라든지 또는 보험 이런 거 산정하려면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보험 가치라든지 뭐 손해배상의 금액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럼 오래된 뭐 몇백 년 된 그 남대문에 이제 결국 가치를 평가할 때 우리가 본 것처럼 거래사례 비교법을 평가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뭐 수익 방식으로 평가할 수도 없죠. 결국 할 수 있는 게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근데 원가법으로 평가하려면 결국 제조달 원가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뭐 몇백 년 전에 만든 남대문을 현재 시점에 제조달 원가를 구한다. 이걸 뭐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물리적 동일물을 기준으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산 원가를 구할 수가 없고 할 수 있는 거는 그 몇백 년 전에 만들어진 남대문을 현재 시점에 뭐 비슷한 효용과 비슷한 기능의 이런 뭐 건물로 만들었을 때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걸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사용되는 원가 개념이 대체 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73번 각주에도 나오듯이요. 오래된 주택이나 뭐 공장이나 또는 뭐 불타버린 남대문 이런 오래된 문화재의 경우에는 물리적 복제가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재생산 원가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재생산 원가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이때에는 대체 원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체 원가를 제조자 원가로 이제 상정을 해서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원가법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제조자 원가를 이렇게 대체 원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기능적 감가가 이제 불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뭐 기능적 감가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 다시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하여튼 이제 대체 원가를 상정할 때는 기능적 감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제조자 원가의 구성 요소라고 나오거든요. 구성 요소. 그럼 제조자 원가를 어떻게 이제 구할 것이냐? 구성 요소를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건설비,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인건비 같은 것도 들어갈 것이고 원자재 비용 이런 것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비용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인건비, 그다음에 원자재 비용 이런 것들이 직접 비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밖에 기타 항목으로 간접 비용 같은 것들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수급인의 적정 이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원가의 개념이거든요. 내가 누구한테 공사를 맡겼을 때 그 사람이 그냥 직접 비용, 간접 비용만 쓰고 지어줄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뭐 공사업자의 적정한 이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이윤만큼이 이제 제조들 원가에 이제 더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주의할 게 내가 만약에 자가 건설한다 하더라도 일종의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수급인의 적정 이유는 이제 상정을 해서 이제 제조들 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밖에 부대 비용 이런 것들 다 더해져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토지의 가치를 이렇게 원가법으로 평가한다면 일단 토지를 처음에 취득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이걸 소지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땅값, 그 최초의 땅값에 그 밖에 이제 토지를 현재 상태로 조성하는 데 들어간 여러 가지 비용, 이런 것들을 다 더해서 토지의 현재 시점의 제조자 원가를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되지 않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원가법 적용이 되지 않지만 조성지나 매립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가법의 적용이 가능하다.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조자 원가의 산정 방법으로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총량조사법, 구성단위법, 뭐 단위비교법, 무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흔하게 이제 쓰는 것이 단위비교법입니다. 이게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보통 이제 지금 건축비 이거를 새로 지을 때 뭐 얼마 든다, 건축 비용이 얼마 든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때 보통 평당 건축비가 뭐 한 1,000만 원이니까 연면적 뭐 1,000평 지으면 뭐 1,000만 원에 곱하기 1,000 해서 총 건축비를 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충 건축비가 얼마 들어갈지 이제 상정을 하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성 부분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 측정 단위의 표준 단가를 곱해서 합계하는 방법을 단위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사 부동산의 1제곱미터당 표준적인 건설비 항목을 분석하고 이를 보정하여 제조자 원가를 구하고요. 예를 들어서 300제곱미터 건물에 제곱미터당 건설비가 100만 원이라면 이 건물을 다시 짓는데 제조자 원가는 3억 원이 되겠죠. 300제곱미터 곱하기 이제 100만 원 하니까 3억 원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제조자 원가를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지수법 변동률 적용법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의 과거 시점에 그 부동산의 그 건축비를 알고 있을 때 이걸 현재 시점에 그 건축비로 바꿔줘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기준 시점 현재 이 건물을 다시 지을 때 얼마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지가 중요하지. 예전에 20년 전에 이거 지을 때 뭐 50억 원이 들어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현재 시점에 다시 지을 때 얼마의 건축비가 들어가는지를 구해서 그걸 이제 제조자 원가로 이제 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과거 시점의 건축 비용에 우리가 이제 일종의 이제 복리식 계산하는 것처럼 매년 이 건축비 변동률을 복리로 상정해서 반영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년 전 1억 원에 건설한 건물의 경우 건설비가 매년 평균 10%씩 건설비가 올랐다라고 하면 기준 시점 현재 이 건물을 다시 지으려면 얼마가 들죠? 1억 원 곱하기 1 플러스 0.1의 이제 제곱을 해주면 되죠. 이제 복리예금 계산할 때 이 공식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2년 전에 건설비가 1억 원이 들었지만 현재 시점에 이걸 다시 건설하려면 뭐 1억 2천 100만 원 정도 이제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기준 시점 현재 시점에 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가치를 이제 이 부동산을 다시 만들어낼 때
얼마의 원가나 비용이 들어갈 것인지를 구하는 값이 이제 제조달 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표 3-5 보시면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의 비교에 대해서 나와요. 이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감가수정, 우리가 원가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감가상각이 아니라 감가수정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가수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감가상각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회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중개사 시험에도 이게 나오거든요. 이제 비교하는 내용이 나와서 오늘 여기 표에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감가수정은 제조들원가, 지금 보고 있는 제조들원가를 기초로 해서 그 부동산의 이제 그 시간, 경과 기간만큼 감가를 해서 현재 시점에 그 부동산의 진정한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감가수정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핵심은 결국 이제 법에서 정한 감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이 부동산이 지금 경과기간 20년 동안 얼마나 가치가 떨어졌는지를 이제 판단을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 현재 시점에 적정한, 진정한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난 20년간, 경과기간 20년간 이게 얼마나 감가가 됐는지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관찰감가법이 인정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이 부동산이 얼마만큼 가치가 떨어졌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감가수정의 개념이고요. 반면 감가상각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세금 내는 방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금 낼 때 어떻게 하냐면 기업에서 뭐 장부 가격이 있잖아요. 취득 가격을 기초로 해서 법정 내용 연수라고 해서 아예 세법상 1년에 감가상각이 얼마 되는지가 세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는 어떤 건물은 관리를 잘 못해서 감가가 더 빠르게 많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건물은 관리를 잘해서 감가가 적게 적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세법상으로는 그런 걸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법에서 정해진 내용 연수를 기초로 해서 그냥 경과연수 지나면 딱 세법상 얼마씩 감가가 딱딱 계산돼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세법이 그렇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세금을 계산하는데 이게 실제로 얼마만큼 감가가 됐는지를 막 따져서 세금이 다르게 나오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세법적으로 이게 딱딱 떨어지게 감가를 적용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그 감가상각 비용만큼을 비용 처리해서 뭐 소득세라든지 이런 걸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용되는 개념이 감가상각이에요. 그래서 감가상각은 아주 원칙적으로 실제 감가와 불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얼마가 감가됐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법에 따라서 감가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세금 낼 때 세무회계에서 이제 세금 낼 때 생각하시면 딱 이 감가상각의 개념이 맞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아니라 감가 수정을 하는 것이죠. 즉 실제로 이 부동산이 얼마나 가치가 떨어졌는지를 반영을 해서 이 부동산이 현재 진정한 값어치가 얼마인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감가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 감가뿐만이 아니라 뭐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이런 것들도 다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가치가 얼마 떨어졌는지를 이제 다 적극적으로 다 반영을 해서 현재 시점에 이 부동산이 진정한 가치를 구하겠다. 그때 활용되는 개념이 이제 감가 수정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뒤에 이제 감가 수정 공부를 할 때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가 수정 부분은 다음 수업 때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여기 제조달 원가 구하는 부분까지만 이제 수업을 하겠습니다.